우리 인문서는 없는데 환매 하나만 간단히 보고 임대차 보겠습니다. 환매는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누가? 매도인이. 네. 그런데 일방적으로 돼서 일방적으로 매도인이 매각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걸 민법상 환매를 합니다. 제가 민법 비법서를 이렇게 팔았어요. 이제 이거 갖고 공부할 생각 받아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네. 실제로 하시려고 그러네. 네, 죄송합니다. 네. 팔았어요. 공부하려고 하시겠죠? 근데 한 3분 있다가 제가 와서 다시 사가. 다시 팔아라. 그럼 팔아야 돼요. 이게 환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환매는 매도인이 매각한 물건을 일정한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이걸 환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야 돼요. 환매권. 그리고 이 환매권은 그냥 생기지 않고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라는 걸 해야 생겨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매도인은 일정 기간 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가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했을 때 그럴 때 환매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특약 해야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매수 입장에서는 이걸 왜 했을까? 별로 쓸모가 없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어쨌든 이런 환매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환매라는 제도를 일반적인 환매는 별로 활용이 안 되는데 이거를 담보 목적으로 활용을 해요. 이렇게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01호를 담보로 잡습니다. 보통 민법이라면 을은 이 101호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경매를 넣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돈 다 회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저당권 별로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한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라. 이런 식으로. 돈이 급한 갑은 그렇게라도 하고 돈을 빌리려고 할 거예요. 물론 빌리면서 돈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돈을 못 갚으면 101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을은 그 약속만 갖고는 안 빌려줘요.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해. 그래서 을이 이번엔 이렇게 요구합니다. 등기를 넘겨라.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넘겨놔요. 이렇게 채권자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으면 채권자는 소유권 등기를 말소시켜주면 돼요. 이런 담보를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그래서 요 101호에 소유권자 을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등기는 소유권자 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소유권이 아니고 양도담보권. 껍데기는 소유권이지만 내용은 뭐라고요? 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을이란 놈이 갑이 돈 갚기 전에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생길 수 있죠. 이때 선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결국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갑이 불안하단 말이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갑이 이번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줄 테니 내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해 두자. 이렇게. 그럼 을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되고 반면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환매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등기를 되찾아오면 돼요. 이런 형태의 담보를 요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을 양도담보라 하고요.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엔드 채무자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까지 되어 있을 때 이거를 매도담보라고 합니다. 매도담보. 그런데 매도담보는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이 등기가 되려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환매 특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갑과 을이요.
처음에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할 때 각과는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해요. 돈을 빌려주는데 무슨 계약을 한다고요? 매매 계약. 그리고 대금 1억 이렇게 정해. 요 대금 1억이 뭐예요? 빌려주는 돈. 결국 매도담보는 금전을 차용할 때 매매 계약의 형식으로 차용하는 경우를 매도담보로 하고 그 매도담보의 수단으로 뭐가 활용되고 있다? 환매. 이렇게 매도담보의 수단으로 환매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환매 뜻하고 환매가 어디에서 쓰이는가 그와 관련해서 매도담보의 뜻 이걸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범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매매 끝내면 돼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 나오는데요. 교환계약은 양이 적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 교환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이때 그 문제는 교환계약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상계약, 우리가 계약 총론에 봤던 무슨 계약 해제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지 교환계약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담보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지 교환계약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대단히 단순해요. 개념하고 특징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줘요. 이에 대해서 을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B 토지를 넘겨줘요. 재산권을 서로 넘겨주죠. 그렇죠? 이렇게 재산권의 상호 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교환계약이라 합니다. 재산권의 상호 이전 약정.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가 의무가 생기죠. 갑은 A 토지를, 을은 B 토지를 넘겨줄 의무가 생겨요. 쌍무예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 이행의 항명권이라든가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교환계약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동시 이행의 항명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를 물어볼 때 교환계약의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항명권 위험부담이 적용되죠. 두 번째, 이행이 끝나면 서로 주고받죠. 유상계약이에요. 그리고 유상계약에는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 그랬죠. 유상계약에는 매매 규정이 적용되고 아까 매매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 담보 책임의 문제를 교환계약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유상 쌍무예요. 약속만 하죠. 낙상계약이에요. 꼭 계약서 써야 돼요? 아니, 분류식. 그래서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을 교환계약이라 한다.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되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의 항명권이라든가 위험, 부담의 문제가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갑이 넘겨주기로 하는 A 토지는 5억, 을이 넘겨주기로 하는 B 토지는 3억.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 가액의 차이가 있죠. 이 차액 2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차액 2억을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2억짜리 땅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돈으로 줄 수도 있어요. 3억짜리 땅을 넘겨주면서 차액 2억을 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요때 요 돈을 보충금이라고 불러요. 이 보충금과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간단히 좀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 이게 매매 대금이냐? 매매 대금이 아니에요. 아니죠. 교환 보충금에 불과합니다. 매매 대금은 아닌데 매매 대금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충금과 관련된 걸 간단히 조문 몇 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환계약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이고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나오니까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심각해. 잘못하면 칠판 뚫려요. 그 수험생분들이 참 이상해.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보고요. 별로 안 중요한 건 바짝바짝 이렇게. 참 희한해. 임대차 너를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도 매매보다 많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 강론에서 5문제가 나온다 할 때
매매에서 2문제, 임대차에서 3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자, 먼저 임대차 계약도 뜻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임대차도 물건 빌려 쓰는 거 이렇게 촌스럽게 대답하지 말고 아까 매매계약처럼 양당사자를 상정을 하고요. 뭘 약속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상대방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이게 차임이에요. 요거를 약속해. 이렇게 어느 일방은 타방에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서 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건 사용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대인 이렇게 부르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부르며 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고 이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물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처럼 직접 물건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임대인한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이때 남의 물건의 사용 수익을 요구하죠. 용익적 채권이라고 불러요. 흔히. 무슨 채권? 용익적 채권. 어쨌든 이렇게 임대차는 물건 사용 수익 및 차임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주도 놀러 가시면 거의 100% 렌터카를 빌리죠. 임대차인가요? 임대차인가요? 임대차지! 임대차잖아! 남의 자동차 빌려 쓰잖아. 사용료 주잖아. 임대차죠. 전형적인 동산 임대차입니다. 에? 꼭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만 생각하지 마세요. 공원 가서 자전거를 1시간에 만 원 주고 빌려 탔어요. 임대차예요? 임대차예요. 그런 게 임대차예요. 이렇게 남의 물건 빌려 쓰고 돈 주는 건데 고급스럽게 물건의 사용 수익을 약속하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소지가 어딜까? 쌍무죠? 쌍무예요? 유상이야? 낙성이고요. 분류식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범에 있는 계약 3가지는 모두 다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좀 볼게요. 이 물건 첫째,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돼. 부동산 임대차, 동산 임대차 다 있어요. 네. 토지 건물 빌리는 건 부동산 임대차 거고 자전거, 자동차 빌리는 건 동산 임대차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비소비물이어야 돼요. 쓰면 없어지는 물건 안 됩니다. 소비물 안 됩니다. 이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그 임대차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쓰면 없어지는 물건은 임대차 목적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돈을 10,000원을 빌려요. 임대차예요? 이자 주고 빌려. 임대차인가요? 아니야. 소비대차라 그래요. 빌린 10,000원을 쓰고 같은 종류, 같은 양으로 반환하는 걸 이건 소비대차라 합니다. 그래서 쓰면 없어지는 물건을 빌리는 것은 소비대차라 하고 없어지지 않는 물건을 빌린 걸 임대차라 합니다. 비소비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물건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 소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과에서 3가지. 부동산, 동산, 물건, 비소비물,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차임.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반드시 지급해야 돼.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비소비물을 타인 소유의 비소비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는 사용대차라는 계약이 따로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유상이고요. 사용대차는 절대로 차임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무상입니다.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금전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꼭 금전에 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의의와 관련하여 각각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 임대차 계약의 주소를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아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용익적 채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랬죠? 채권이에요. 채권. 물권이 아니야. 채권은 특징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특정인이 채무자예요. 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채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고급스럽게 대항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럼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요. 그리고 을이 건물을 지어요. 보통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 따위를 소유하려면 지상권이란 게 마련이 되어 있죠. 근데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의 지상권 설정 잘 안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상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땅에다 지상권 잘 설정 안 해주고 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을은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갑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 그래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자, 소유권은 물권, 채권? 소유권은 물권, 채권? 물권. 물권은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이 소유권을 을에게 주장을 해요. 땅 돌려달라. 이때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하게 되면 을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네. 이게 동산 임대차라면 에이 그래 돌려주고 다른 물건 빌리면 돼요. 건물 임대차라면 건물만 비워주면 돼요. 임차인에게 큰 손해가 생기지 않아. 근데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아, 여기 땅 다른 거 빌려갖고 건물 옮기면 되죠. 뭘 옮겨? 건물을 어떻게 옮겨? 그렇죠? 이런 경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일단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 요거를 좀 힘을 세게 해주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임차권, 토지 임차권이든 건물 임차권이든 그걸 좀 세게 해주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대항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뭘 부여한다고요? 대항력. 을의 입장에서 이 임차권을 채무자인 임대인 이외의 자, 특히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를 해주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강화,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621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요거 임대인이 승낙을 해야만 돼요. 보통 임대인은 안 해줍니다. 노해요.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없는 데는 등기 청구권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좀 전 같은 이런 상황. 부동산 임대차 중에서도 토지 임대차 중에서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만약에 이게 식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라면 나무 뽑아서 다른데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손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를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등기를 안 해주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건물을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놈만큼은 안 되겠다. 요놈만큼은 무조건 대항력을 인정해 줘야 되겠다. 622조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만은 법에서 임대인 동의 승낙 없이도 강제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을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물론 임대인이 오케이 해서 등기하면 돼요. 근데 안 해준단 말이지. 이럴 때 을은 낙심하지 말고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면 돼요.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죠. 그렇죠? 보통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건물을 임차인이 지었을 때 이 토지 임대인의 동의 승낙 없이도 그냥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건물을 뭐 해라? 소유권 등기를 해라. 그럼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622조 대항력이에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써먹게 돼요. 어떤 경우? 여러분이 갑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어요. 땅을 팔아달라고. 그래서 매수자를 물색해서 요 토지 소유자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근데 그 땅에 건물이 하나 있어. 그래서 매도인 갑에게 여러분이 물어봤어. 저 건물은 뭐냐 그랬더니 아 저거 내 거 아니고 땅 빌린 사람이 지은 건물인데 무허가에서 철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만 믿으면 안 되죠.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 안 돼 있다면 저 건물이 임차인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셔서 매수자한테 알려줘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 이런 물건 꼭 중개하실까요? 많이 하게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토지 매매할 때 그 토지 위에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있는 땅을 매매 중개하는 경우 생깁니다. 에? 그럴 때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좀 그 효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우리 민법에 있다.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의 성립. 성립은 계약 체결을 말할 거고요. 임대인은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오랜만에 보죠. 존속기간하고 갱신. 어디서 봤어요? 용익물권에서 봤어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권이 생기고 임차권은 무슨 채권이라 했어요? 용익적 채권. 결국 임차권도 궁극적으로 남의 물건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용익물권과 마찬가지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도 존속기간 및 갱신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존속기간 두 개가 있죠.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이 있었어요. 최장 기간은 기간을 제한할 때 규정을 한다 그랬고요. 최단 기간은 기간을 보장해 줄 때 규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최단기간이, 전세권에서는 10년 넘지 못한다는 최장기간이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임대차에도 규정이 있을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최단기도 최장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기간을 정할 때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뭐 1시간부터 시작을 해요. 1분도 마찬가지고요. 20년, 30년, 50년 괜찮습니다. 최단기, 최장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거 하나. 두 번째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635조에서 각 당사자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비슷한 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에?
전세권에서 봤어요. 전세권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 이어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세권에서는 권리예요. 전세권 소멸 통고고요. 임대차에서는 계약 해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통고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세권은 소멸 통고, 임대차는 해지 통고예요. 두 번째, 전세권에서 전세권 소멸 통고하게 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를 통고하게 되면 보통 해지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여서 그 해지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상대방의 해지 통고가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해지가 되지를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3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냐 동산 임대차냐로 일단 나누고요. 부동산 임대차라면 또다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는지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는지로 나눠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달,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달, 동산은 임대인이 하든 임차인이 하든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규정해놨나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기간을 해지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해지 기간이라고 나오게 되면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는가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승낙 기간은 승낙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 기간을 말했죠. 해지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해지 통고가 상대한테 도달하고 나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가의 문제. 그게 해지 기간이에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존속기간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 갱신이 나오는데요. 갱신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정갱신이 있고요. 약정갱신은 합의로 갱신하는 거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될 때 당사자들은 얼마든지 합의로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때 작년까지만 해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최장기간이 있었어요. 651조 2항. 그런데 작년에 651조 자체를 폐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약정갱신의 경우에도 최장, 최단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가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그 기간은 아무런 제한과 아무런 보장도 없다라는 거.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법정갱신 있어. 임대차는 약정갱신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정갱신도 있어요. 자, 우리 법정갱신도 어디서 한번 봤죠? 어디서 봤나? 어디서 봤는데? 건물전세권에서 봤었어요. 머리가 좀 아팠었어요. 건물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 요 사이에 설정자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요게 건물전세권의 법정 갱신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뭐 기억은 안 나.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럼 민법상 임대차도 그 건물전세권과 마찬가지로 갱신이 될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해요.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 원래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물건을 돌려줘야 되지요. 그런데 임차인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러면 임대인은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
아무 소리를 안 해. 임대인이. 그러면 법정갱신됩니다. 조문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상당한 기간은 또 대법원 판단 받아야 돼요. 얼마인지 몰라. 어쨌든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임대인이 이 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때 법정갱신 됩니다.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아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한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을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원에 가서 1시간에 10,000원을 주고 자전거를 빌려 타요. 임대차라 그랬죠? 1시간이 지났어요. 자전거 돌려? 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계속 탑니다. 빌려준 사람이 날 보고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럼 법정갱신 됩니다. 조건은 똑같아. 1시간에 10,000원. 근데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2시간을 더 타다가 갖다 돌려줍니다. 해지 통고예요. 예? 2시간을 더 타다가 돌려줬어요. 돌려준다는 건 뭐예요? 해지를 통과한 거예요. 얼마가 지나가 해지가 돼? 5일. 따라서 2시간 더 탄 비용 20,000원이 아닌 120만원을 지급을 해야 돼요. 예? 그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외요란이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니까 5일치 차임을 줘야지. 하루에 24만원씩 5일치 120만원. 예? 무시무시해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예? 그러지 말고.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물론 자전거 빌리는 계약할 때 밑에 시간 초과하면 초과당 얼마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 근데 무등록업자로부터 빌렸어. 그럼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아직도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정갱신 요건 및 그 효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예? 자,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 권리를 갱신하는 방법이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약정갱신이 있고, 법정갱신이 있고, 또 하나, 갱신의 간접적 강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지상권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괜찮아요. 생각 안 나도. 자꾸 생각하시라고 제가 윽박 지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실 거라고 기대하거나 또는 생각이 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좌절스러운 표정은 짓지 마세요. 지상권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민법 지상권에 규정이 있었는데 임대차에도 있느냐? 있다. 있는데 지상권에 있는 걸 빌렸어요. 지상권에 있는 걸 빌려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과 거의 유사한 임대차에만. 그러니까 무슨 임대차에만? 토지 임대차. 그 다음에 지상권의 목적이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죠. 따라서 토지 임대차 중에서도 지상권과 목적이 비슷한 견관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거나 나무를 심거나 또는 소금을 채취하거나 또는 소, 돼지, 말량을 기르거나 이렇게 견관, 건물,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여기에 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와 관련된 지상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갱신한 방법
약정갱신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돼. 법정갱신 역시 동산, 부동산 다 돼. 근데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토지임대차에서만, 그것도 요걸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지상권하고 똑같아. 똑같아요. 이렇게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임대차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건물, 나무, 소금 창고, 축사와 같은 지상물이 남아있어.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를 했어. 그런데 임대인이 거절을 해. 그러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사라, 나무 사라, 소금 창고 사라, 축사를 사라. 이렇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의 갱신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세 가지 갱신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상권에는 약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만, 전세권에는 약정갱신과 법정갱신만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임대차는 약정갱신도 돼, 법정갱신도 있어, 갱신의 간접적 강제도 있게 됩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및 갱신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문 자체가 잘 나와요. 네? 자,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제 효력이 나오겠지요.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뭘까요? 뭐긴 뭐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지요. 아까 매매계약의 효력도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이게 매매계약의 효력이었어. 그럼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생기는가의 문제. 이때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하고요, 임차인은 권리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주로 임대인은 의무를, 임차인은 권리를 물어봅니다. 먼저 임대인의 권리는 뭘까요? 임대인의 권리.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차임 청구권. 뭐가 생긴다고요? 차임 청구권. 아까 임대차 계약 목적 자체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지급하기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차임 청구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길 거예요. 이때 이 임대인의 차임 청구권은 임대인의 무슨 의무와 연결돼요? 차임 지급 의무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에서 따로 보면 됩니다. 자,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임대인의 의무가 뭘까요? 핵심적인 의무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놀러 가면서 렌터카를 미리 계약을 했어요. 제주도 공항에 도착을 하면 렌터카 회사에서 자동차를 인도하지요. 인도해야 돼요. 자, 자동차 키를 넘겨받았고 자동차를 운행하려고 딱 합니다. 근데 내가 빌린 자동차 앞에 사람이 하나 누워있네? 그럼 나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 없지. 방해받고 있죠. 자, 이때 내가 그 누워있는 사람한테 야, 이 내가 빌린 자동차 빨리 운행해야 돼. 비켜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비켜줘는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 임차권은 뭐에 불과해? 채권에 불과해. 따라서 내가 빌린 자동차고 이걸 운행을 해야 되니까 비켜달라. 이런 말 못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된다 그랬어.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치워줘야 돼? 임대인이. 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물권에 기초해서 피해달라고 해줘야 돼.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시간을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 방해를 제거해줄 의무가 생겨요.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물건을 인도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 제3자가 방해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그 방해를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누가 수선해 줘야 돼? 임대인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해줄 수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자, 이때 수선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담하죠.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수선 의무가 핵심이에요. 첫째. 서울 사는 갑이 부산 사는 을에게 부산에 있는 집을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형광등이 하나 나갔는데 빨리 와서 교환해달라. 이게 수선 의무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해줘야 될까요? 그 뭐 5,000원짜리 형광등 하나 갈으려고 57,700원짜리 KTX 타고 내려가요. 이런 것까지 수선할 의무는 없겠죠. 이런 걸 사소한 하자라 합니다. 이거는 수선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목적물이 고장나면 임차인 비용으로 수선하기로 한다. 즉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다라는 특약.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유효합니다. 수선 의무 면제 특약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볼 거야. 일단 원칙적으로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전에 가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적물이 고장이 나면 임차인 비용으로 목적물을 수선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한다 그랬죠. 원래 아까 수선은 누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임대인이. 따라서 임차인이 만약에 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수선을 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면제 특약을 합니다. 이렇게 임차인 비용으로 수선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모두 포기한 거예요.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럼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3번이나 답으로 나왔어요. 촌스럽게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임의 규정을 골라라. 아니 대놓고 물어봅니다. 답이 비용 상환 청구. 또 하나,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답이 비용 상환 청구. 마지막으로 배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답이 비용 상환 청구.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과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같은 거 임대차 하면요, 관리비 속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죠. 그럼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면서 장기 수선 충당금도 냈다가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고 나올 때 보증금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정산해서 돌려받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 특약을 정했어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유효 무효? 유효. 그렇게 특약을 하면 나중에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중개사분이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특이하게 이렇게 써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없어요. 그랬어요. 비용 사안조건을 포기한 거니까. 장기 수선 충당금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선비잖아요. 역시 수리비잖아요. 포기 특약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산 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변기가 부서졌다고 빨리 와서 고쳐달래. 고쳐줘야 되죠. 형광등하고 다르죠. 변기 똥을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줘야 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 단단한 변기가 왜 부서졌을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쩌다 부서졌나 그랬더니 임찬이 부부싸움하다 성질 나가지고 부인 똥 못 넣게 하려고 부셔버렸대. 이때 임대인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두 번째, 수선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목적물이 하자가 생겼는데 고장이 났는데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 하자가 임차인 귀책사유로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 잘못으로 목적물이 고장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인 비용으로 수선해야 됩니다. 열받지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로 가는 거예요. 그걸 충당하려고 받아두는 게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임대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자기가 잘못해서 뭘 부셨대. 네가 알아서 고쳐라 그러지 말고요. 내 돈으로 고치세요. 제일 좋은 걸로.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돼요. 괜히 임차인 네가 했으니까 네 돈으로 고쳐면 제일 싸구리로 해놓는다. 그러지 말고 알았다. 제일 좋은 걸로 고치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임대인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적물의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인 비용으로 수선해야 한다. 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네. 수선이 뭐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또는 임차인 물건이 도난이 당하지 않도록 이런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전 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 있어요? 아,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임대인이면 밤마다 가서 불침번 서줘요? 임차인 뒤를 졸졸졸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혹시 미끄러서 뒤통수 깨지진 않을까? 이거 돌봐줘요? 아니지. 그러니 뭐 어디가 있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임차인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도난 방지 의무 따위는 없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일반 임대차 말고 특수 임대차가 있어요. 예컨대 여관 숙박계약. 임대차인가요? 임대차예요. 부동산 단기 임대차입니다. 하루 이틀. 근데 여관에서 불이 났어. 주인 혼자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피시켜주고 비상구 불 켜놔야 되고 저렇게. 예? 소화기 비치해야 되고 객실마다 완강기 달아놔야 되고 이런 게 안전배려 의무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관 숙박계약 같은 특수 임대차의 경우에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임대차인가요? 병실에 입원하는 거 임대차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계약은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그 기간 동안 병실을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근데 병실 입원 계약 그 자체는 병실 빌린 거 자체는 임대차인데 사물함 있죠? 거기에 열쇠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사물함에 있지요? 번호키가 붙어 있든 뭐든 함부로 남이 못 열도록 시건장치 돼 있죠?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병실 입원 계약 같은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 병원은 임차인, 환자의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적어도 사물함에 시건장치 등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수술할 때마다 갖고 들어가거나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그거 걱정하느라고 수술이 잘 안 돼. 내 지갑 이런. 이런 의무는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가 없지만 특수한 계약 2개. 여관 숙박계약이나 병실 임대차, 병실 유봉계약 같은 특수한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 도난방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임대인의 의무, 요거를 좀 기본적인 뼈대를 오늘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이제 임차인 권리무 남았습니다. 또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